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지금 한 종편에서 간판 프로로 자리매김한 잘나가는 시사 프로 총괄 PD입니다. 45세 여성이에요. 우선 제 일이 얼마나 극한 직업이냐를 설명드려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징징거리는 게 되고 징징은 듣기 싫으시잖아요. 제가 소름 끼치는 이야기 잠깐 해드릴게요. 저는 연출 입봉부터 지금까지 시사 프로만 하는데요. 일을 하면서 별의별 경험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잠복 취재, 위장 취업, 몰카 취재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가장 소름 끼치게 전율적이었던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무슨 사이비 종교인데 안수기도로 병을 낫게 해준다는 구실로 여성 신도들을 모아서 안 좋은 짓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 잠입 취재를 한 적이 있어요. 물론 가명으로 전화 인터뷰를 시도했죠.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저희 팀이 출동을 했습니다. 소형 카메라를 가방에 숨기고 제가 직접 투입이 되었는데 사전 인터뷰를 하다 말고 이 교주가 날도 추운데 뜨뜻한 차 한잔 하시겠어요? 아이고 우리 차는 마시면 그냥 몸이 노곤노곤해지기로 유명하거든. 맛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한 잔 부탁한다고 하니까 탕비실 쪽으로 직접 가더라고요. 이제 교주 사무실엔 저 하나뿐이 없어서 없는 사이 사무실 내부를 찍으려고 카메라로 한 바퀴 쭉 찍다가 전 그 자리에서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스케줄 적는 화이트보드 아시죠? 거기에 오늘 스케줄란에 제 이름이 써있는 거예요. 전화 걸 때 밝혔던 가명이 아닌 이 사람들이 절대로 알 리가 없는 제 본명이 적혀있는 거죠. 정말 그 순간 머리가 텅 비고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날 어떻게 사전 인터뷰를 하고 그 사무실을 나왔는지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직업이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적었어요. 제 친정은 방송국 사람들이라면 그분 땡 하고 알 정도로 유명합니다. 아버지가 TBS 시절 유명한 PD셨는데 작품을 많이 하시느라 술도 많이 드셔서 간암으로 일찍 돌아가셨죠. 외할아버지도 라디오만 듣던 시절 유명했던 극작가로 전설적인 분이시라 우리 집안은 한마디로 방송계에서는 찐 레전드예요. 사실 외할아버지는 처음에 아버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다고 해요. 아버지 집안이 배경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사윗감 자체가 워낙 똑똑하고 능력 있고 당신 딸이 좋아서 죽자 살자 하니 할 수 없이 시키셨다는데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엄마를 신혼 초에 꽤 힘들게 하셨나 봐요. 남성 구독자님들, 처갓집에서 결사 반대해서 하는 결혼은 그 뒷맛이 꽤 안 좋다면서요? 그러나 두 분은 워낙 뜨겁게 사랑한 사이라서 특히 엄마가 아버지를 너무 좋아하셔서 아버지를 달래고 어루만지고 풀어주시면서 한평생 인꼬로 사셨죠.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와 전 아버지가 잘나갈 때 지으신 서교동 저택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벌어두신 돈을 꽃감 빼먹듯 하면서요. 사실 돈 많은 외할아버지가 아직 생존해 계셔서 우리는 여차하면 손 벌릴 곳이 있긴 했지만 사실 엄마와 저 우리 모녀의 뇌리 속엔 지금 얼마 남았지? 엄마 우리 통장에 얼마 남았더라? 이런 압박감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부에서 특히 방송계에서는 우리 집을 아직도 굉장히 빵빵하게 보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렇게들 보게 둘 수밖에 없었죠. 저 집 알고 보면 속빈 강정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보다 나으니까요. 집안의 피를 이어받아 전 공중파 방송에 입사를 하게 되었고 시사 프로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어느 계통이나 좋은 선배들이 더 많지만 어느 곳에나 있는 최악의, 최저질의 선배는 방송계에서도 여지없이 있습니다. 전 처음부터 최악의 선배를 만난 경우였어요. 일을 하면 선배 PD랑 저랑 둘이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같이 숨을 쉬는 그 공간이 감옥처럼 느껴지도록 하는 선배였거든요. 엄청 갈구고 저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하게 했죠. 거의 선배 가방 들어주는 짐꾼 느낌, 노예 느낌을 들게 하고 제 취향은 아예 무시되는 겁니다. 밥 먹으러 가잖아요? 그럼 묻지도 않고 내가 된장찌개랑 김치찌개 먹고 싶거든? 김치찌개랑 된장찌개 2개 시켜라. 라고 하셔서 저는 그럼 순두부찌개가 먹고 싶다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럼 1,000원이 더 비싸잖아. 1,000원 더 나온 건 네가 낼래?
제작비에서 도저히 못 내. 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정말 오만 정남이가 떨어졌어요. 그렇게 그 선배 밑에서 힘든 3년을 지내다 다른 프로로 발령이 났는데 그때 남편을 만난 겁니다. 남편은 당시 입사 6년 차로 회사에서 많은 제작비를 허용해 줄 만큼 하는 회차마다 대박을 터뜨리는 사람이었어요. 탐사부도의 신이라고 불릴만 했죠. 후배를 대하는 태도 또한 먼저 본 선배와는 많이 틀렸습니다. 전 먼저 프로에서 선배와 안 맞아서 못 해보았던 일을 하려고 정말 열심히 뛰었는데요. 제가 여성이라는 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몸 또한 사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죽어라 노력하면서 선배 PD의 일까지 처리하려 하니 남편이 어느 날 불러서 한마디 해주더군요. 네가 할 일은 상황 판단을 하고 보고를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지금 상황은 이 정도까지 이루어졌다. 라고 메인 PD들이 판단을 하게 도와주는 역할이야. 왜 네가 다 하려고 해? 그런다고 메인 PD들이 널 좋아할 것 같아? 아니, 오히려 건방지다고 생각해서 너한테 일을 더 이상 가르쳐주지 않을 거야. 라고 페이스 조절을 시켜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선을 넘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었는데요. 우리 조연출들 사이에서 남편을 선배다운 선배라고, 인성 좋은 선배라고 인정해주는 이유가 이런 거였나 보다라고 생각하며 호감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먼저 남편을 좋아했고 365일 중에 340일 정도를 같이 일하고 편집실에서도 하루의 대부분을 같이 박혀있다 보니 한쪽에서 연애 감정을 가지게 되면 그 커플은 이루어지기가 쉬운 게 방송계인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데서는 연애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우리 부부는 결혼을 약속하고 양가에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사람의 좋은 면만 보려 노력하는 엄마는 남편의 배우급 외모와 좋은 대학과 회사에서 주목받는 기대주라는 부분 때문에 두말도 하지 않고 허락을 해주셨고 남편 집은 제가 상상했던 이상으로 평범 그 이하더군요. 입고 다니는 옷이나 가방, 신발, 차만 보고는 꽤 사는 집 아들인 줄 알았거든요. 방송 시사국 PD 6년 차에 그렇게 하고 다닐 수 없는 게 현실이라서요. 그러나 재력 생각하고 결혼하는 거 아니니까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시어머님과 시누이가 있었는데 좀 심하다 싶게 과잉 친절로 대해주시는 게 불편했지만 퉁명스럽고 불편하게 구는 것보다야 나으니 그것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돌아가신 아버님 조남은 일반인인 나도 알고 있을 정도고 그런 집과 사돈을 맺게 되니 영광이야. 내가 말 놔도 되지? 이제 내 며느리잖아. 우리 아카데미 수련원에서 언니 외할아버지 작품 가지고 공부하는데 언니 너무 영광이에요. 라고 반겨주던 신우는 드라마 작가 지망생이더군요. 신우에게서 느껴지는 건 작가들에게서 느껴지는 그 뭔가에 아우라가 없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허영에 들떠서 드라마 작가를 꿈꾸는 거로 보였으니까요. 방문이 열려있어 지나치다 살짝 보았는데 무슨 작가 지망생 방에 책은 한 권도 없고 맨 피부 제품이며 마사지 로션 등이며 화장품과 머리핀, 향수병들만 질비했으니까요. 문제는 신우가 존경한다는 외할아버지가 우리 결혼에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였어요. 사람은 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결혼해야 돼. 그 청년은 눈빛이 좋지가 않더구나. 눈에 욕망이 디글디글해. 네가 어려서 사람 보는 눈이 없어 잘 모르겠지만 우리 나이쯤 되면 다 보이거든. 외할아버지의 말씀에 엄마가 벌컥 화를 내시는데 아버지는 정말 못 말려. 아니, 나 우리 지경이 아버지랑 결혼할 때도 야망 어쩌고 하면서 반대하시더니 왜 그러세요 정말? 지경이 아범하고는 틀려. 지경이 아범은 야망이 있었지만 눈빛은 순수했어. 너 눈빛대로 일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다 살다 갔고. 어쨌든 외할아버지의 반대는 속이 상했지만 결혼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고 우리는 순조롭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남편과 결혼 후 한 달도 안 지났을 때 시사 데스크팀 회식을 하는데 웬 70대의 여성이 작정하고 찾아온 듯 다가오더니만 소리를 막 지르시는 거예요. 여기 김학찬 PD 윗사람 좀 나오라고 해요. 저희 총괄 PD님이 앞으로 나오시려고 할 때 제 남편이 그 앞을 가로막더군요. 감독님,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에요. 내가 왜 사람 같지도 않은 니놈하고 이야기를 해? 난 니놈하고 볼 일 없어.
아니, 대한민국에 내노라는 방송사에서 사회의 어두운 면을 밝은 곳으로 드러낸다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PD를 세상 천하의 잡놈, 더러운 놈을 쓴다고 내가 여기 방송사 게시판에 전부 다 올릴까? 남편이 여성 앞을 가로막고 죽일 듯이 노려볼 때 총괄 감독님이 여성의 팔을 부축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 또다시 남편이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총괄님은 노여운 표정으로 딱 자르시더군요. 나한테 말씀하러 오신 내 손님이야. 자네는 뒤로 물러서. 방송계에서 덕망있기로 소문난 분인 그 감독님은 다른 선배들과 틀리게 우리 남편을 그렇게 곱게 보지 않으셨어요. 딱히 이유는 없는데 그냥 사람 자체가 싫다고 하시더래요. 그렇게 그날 우리의 회식은 그 70대 노파로 인해서 엉망이 되었고 제가 아내인지라 모두 제 앞에서 쉬쉬하기는 해도 결국엔 무슨 일인지 제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그러니까 저와 결혼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사귀었던 여성과 헤어진 거래요. 저와 사귈 때도 양다리였고 결혼식 올리기 2주 전에 헤어진 거랍니다. 그 여성은 꿈에도 몰랐다가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은 거고요. 그놈이 우리의 중절을 몇 번이나 시킨 줄 아세요? 그놈 지금 타고 다니는 차랑 입은 옷들 그런 거 다 누가 해준지 아냐고요. 다 제 딸이 꽃 포장하고 꽃 팔아서 해준 겁니다. 돈이요? 방송국 입사시험 합격 때까지 생활비, 용돈 다 누가 줬게요? 자그마치 대학 때부터 15년이에요. 15년 동안 탐물 스물 다 빼먹고 중절을 그냥 수도 없이 시키고 아유 내 팔자야. 그 애들 식만 안 올렸지 부부나 다름없다고요. 그러니까 남편은 15년 동안 결혼을 전제로 부부처럼 살던 애인을 조금 더 조건 좋은 저와 결혼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차버리고 게다가 저와 결혼식 올리기 2주 전에 이별 통보를 한 인간인 거래요. 그 여자는 죽겠다고 약 먹고 난리를 치다가 이제야 진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모습을 바라보던 여자의 엄마 입장에서는 이 죽일 놈이 멀쩡히 결혼해서 살고 있는 거 못 보겠어서 쫓아오신 거죠. 듣자니 같은 방송국에서 일하는 대단한 집 딸하고 결혼을 했다는데 그 여자도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생겼던 족족 낳았다면 5 아이 아버지였고 탄물 다 빨아먹으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놈이라고요. 기가 막히더군요. 그 소문을 들은 날 저녁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듣고 싶다 했습니다. 당신하고 같이 사는 아내로서 최소 이런 이야기는 알 필요와 권리가 있다고요. 중절을 5번이나 했던 사이면 거의 부부나 다름없잖아요. 지겨워지고 헤어지고 싶은 지는 7, 8년이 넘었어. 다만 의리로 버틴 거지. 이젠 정말 헤어지고 싶다 할 그 시기에 당신이 우리 팀으로 온 거야.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 결혼 안 했어. 15년 산 여자랑 헤어지는 게 쉬울 거라 생각해? 당신을 미치게 사랑해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 라고 열심히 변명을 하는데 당시 우리는 결혼한 지 1달 된 신혼이었고 전 남편을 사랑하고 있었고 사실 생면부지의 노파가 하는 말보다는 제 남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후배들 사이에 멋진 선배라는 칭찬과 인성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은 겉모습에 불과하단 걸 전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되면서부터 알게 되었던 겁니다. 보통 맞벌이 부부들 이야기 들어보면 잘하다가도 심통나면 집어치우고 도와주길 거부한다는 게 남자들이라고는 들었지만 제 남편은 좀 심하더군요. 당시 전 3년차 신입이었고 3년차는 의사 인턴들이 구르는 거 3배는 구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인간의 삶이 불가능하죠. 촬영을 나가지 않는 날은 편집실과 샤워실만 오가는 좀비나 다름없습니다. 하루에 3시간도 잘까 말까고 24시간 카톡을 받는 직업이 조연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집에 들어가는 날도 일주일에 1-2번 정도인데 그걸 모르고 결혼한 남편이 아닌데 자기도 이미 다 한 경험인데도 조금도 봐주지 않는 거예요. 반찬 투정은 또 왜 그리 심한지 제 친정 엄마가 당신 딸 고생하는 거 안 됐고 집에서라도 집밥을 먹으라고 또 사위에게 미안해서 일주일에 2번씩 반찬을 하시는데 전화 주시면 제가 가서 찾아옵니다. 사실 시댁에서도 해주시는데 전 시어머니께는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시어머니께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물어보시고는
아무렇지 않게 알려드린 후 저희 없을 때 저희 집을 수시로 드나드시는 거예요. 가정주부가 뭐가 그렇게 일이 바쁘신지 원래 집에 거의 잘 안 계시고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오는 게 더 많은 시어머니시지만 그렇게 한 달에 2번 정도는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반찬에다 가져다 주시려고요. 아무리 당신 아들 집이지만 그러시는 건 불편하고 싫더군요. 얼마 전에도 집에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시어머니께서 소파에 누워 TV 보시는 거 보고 놀랐어요. 오신다는 말씀도 없이 말이죠. 아무튼 남편이 인간이 된 인간이라면 그렇게 애쓰시는 장모님에게 미안해서라도 별소리 안 할 건데 자기 밥상 메뉴에 대해 너무 신경 안 쓴다. 아니 맨날 장모님이 해다 주시는 반찬에 당신이 한 건 도대체 뭐야? 뭘 그래요? 내가 계란찜도 해서 올려두고 했는데. 그러니까 매일 같은 계란찜 영구란 걸 좀 하세요. 이거 새우젓 좀 넣어서 찜해도 맛있어. 그리고 계란찜만 하지 말고 햄하고 홍당무, 대파 썰어 넣어서 돌돌돌 계란말이 해도 맛있어. 라고 이것저것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3년만 지나면 좀 인간답게 살 수 있는데 이제 3년차 고비 겪고 있고 더군다나 한 팀에서 일하면서 제가 얼마나 삽질하고 구르고 있는 걸 알면서 단 하나도 봐주지 않는 게 섭섭하기도 하고요. 일주일에 하루 이틀 들어가는 그것도 못마땅해서 매일 화를 내는 거예요. 신혼인데 물론 남편도 싫겠죠. 그렇지만 결혼할 때 제가 분명히 1년만 좀 참아달라고 몇 번이나 약속을 시켰는데 알았다고 하더니 매사에 불만을 터뜨리는 것도 인간이 속 좁아 보이는 건 아마도 계속 그에게 실망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급기야는 집을 그렇게 모른 척할 거면 남편 밥 하나 제대로 못 챙길 거면 아예 일을 그만두라고 화를 내더군요. 난 일하는 마누라 대신 마누라 속옷 빨아 널어서 걔라고 결혼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요. 싫어. 내가 왜 일을 그만둬? 나 조연출인 거 모르고 결혼했어? 그리고 우리 이 집 대출 갚으려면 몇 년 동안 둘이서 죽어라 벌어도 모자라. 대출빚 아니라도 난 내일이 좋아. 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대출빚은 처가에 말해서 좀 도와달라고 하자는 거예요. 전 그제서야 남편의 진심을 의심하게 된 거죠. 우리 아버지가 유명한 감독이셨고 일도 여기저기서 많이 맡아 하셨고 영화에도 손을 대셨기 때문에 저희 집 돈이 꽤 되는 걸로 알았던가 봅니다. 전 아무래도 여기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남편에게 우리 친정 상황을 대충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친정은 지금 엄마 노후에 쓸 돈밖에 없다고요. 남편은 순간 눈빛에 실망이 가득 차오르더니 이내 가다듬고는 야, 그 이야기는 왜 하는 거야? 내가 뭐 처가에 대출빚 갚아달라고 했다고 미리 엿먹치는 거야? 사람을 말이야 아주 치사한 놈으로 만들고 말이야. 라고 하기에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도 사실 우리 회식 장소에 나타났던 사람 말을 은연중에 머릿속에 담아두고 지냈던 거겠죠. 그러니 그런 추리를 한 거 아니겠나요?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 든 것도 잠깐. 며칠 후 저녁 8시가 다 된 시간에 녹초가 되어 귀가했는데 소파에서 시어머니께서 떡하니 앉으셔서 절 째려보고 계신 거예요. 그날은 남편도 지방 출장을 갔고 전 당연히 집에 저 혼자일 거라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너무 놀라서 어머니 웬일이세요? 라고 했더니 늘 사근사근하기가 너무 과해서 불편하기까지 했던 시어머님은 넌 무슨 녹음기니?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는데 뭐 허락 받고 와? 라고 화를 내시더군요.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었는데 지난주 시댁에 갔을 때도 그럴 수 없이 다정하던 분이 며칠 사이에 태도가 돌변을 한 건 다른 이유는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 친정이 탄탄한 재력이 아닌 걸 아시게 된 후였으니까요. 그뿐이 아닙니다. 제게 보란 듯이 제 냉장고 문을 열고 하나하나 확인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냉장고 꼬라지 하고는 맨 지네 친정에서 해다 준 반찬만 있는 것 좀 뭐라지? 집도 혼자 마련해 축하라 돈 벌어들여. 그런데 결혼했다고 마누라가 밥을 차려주길 하나. 너 남편 뒷배경 든든히 해줄 게 없으면 남편 공경이나 제대로 좀 해. 라고 하시더군요. 돈은 저도 벌어들인다라고 대꾸해주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가 눌려 그런 줄 착각한 시어머니는
더욱 기세등등 하시면서 너 왜 자꾸 본전 생각나게 만드니?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는 이런 취급받으라고 내가 이 집 해준 줄 알아?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사실 이 집 8억에서 시댁에서 3억 해주셨지 5억은 대출이에요. 제가 버는 돈으로 대출 갚아나가고 있고 이자도 무는데 말입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11시가 다 되어 남편 들어오실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남편이 들어오니 얘 경이 어디 넣어줄 데 좀 없니? 아카데미 수강 마쳤으니까 어디 네가 아는 드라마 PD나 드라마 메인 작가 좀 연결 좀 해줘. 막내 작가부터 탄탄히 배워나가게 말이야. 라고 아가씨 진로 문제에 대해 의논을 하시는 거예요. 그날 저녁 늦게 남편이 샤워하고 나와서 그러더군요. 경이 말이야. 외할아버지한테 부탁 좀 드려보지. 의외였습니다. 전 아가씨 갖고 결혼한 줄 알고 있었거든요. 아가씨 교제하는 사람이 대학병원 가정의학과 레지던트 4년차라고 했는데 전문 있다고 결혼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직업을 구하는 줄 몰랐습니다. 얼마 전 아가씨가 과제물이라고 하면서 제게 원고를 보여준 적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택도 없었어요. 우리 외할아버지요? 당신 손녀인 저도 제가 시험 봐서 방송사에 들어간 겁니다. 작가들은 PD와 틀리다고 해도 사회적인 룰을 어기는 법 없이 사신 분이 사돈아가씨 취직을 시켜준다고요? 택에 택도 없었습니다. 전 단칼에 거절을 했고 남편은 자존심이 많이 상하는 모양이었어요. 당신 집안이 얼마나 규칙을 잘 지키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단번에 거절하냐? 그런 말거는 엄마나 나는 뭐가 되냐? 라고 하더군요. 여보, 나도 내가 시험 봐서 들어갔다고 몇 번이나 말해. 그럼 나 뒷구멍으로 들어갔냐? 작가들하고 PD는 틀린 거 당신도 알잖아. 네 동생이라도 그럴 거야? 어쨌든 남편은 단단히 틀어진 모양이었어요. 시어머님과 남편이 하는 거 보니 대출빚 안 도와줬다는 걸 남편이 심하게 말씀드린 모양이었고 저희 집에 뭔가 잔뜩 기대를 했다가 금전도 안 도와줘, 인맥도 안 연결시켜줘. 이래저래 자기 의도대로 되는 게 없는 심오한 남편이 절 대하는 태도가 확실히 틀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늘 혈압이 있으셨던 외할아버지가 갑작스레 돌아가셨어요. 방송계에 대부셨던 외할아버지 빈소는 외동딸인 엄마와 그 밑에 단 하나의 손녀인 제가 지켰습니다. 방송계의 내노라 하는 분들이 거의 다 다녔다 가셨는데 정작 손자 사위라는 작자는 지방 촬영 핑계를 대고 코빼기도 안 보이더군요. 할아버지도 수목장으로 해드린 후 나흘째 날 집에 들어가니 남편이 술에 만취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는 줄 알아? 처가하고 처 외할아버지한테 어떻게 비벼보려고 15년 연애하던 여자도 차고 결혼하더니 뭐 하나 도움받는 것도 없이 완전 새됐다고 한다더라. 어떻게 생각해? 웬 자격지심인지 모르겠더군요. 자기만 아니면 되는 거지. 사람들이 뭐라 하든 무슨 상관이야? 당신 혹시 사람들 말대로 진짜 그런 거야? 마음대로 떠들어. 근데 나 당신 집안 웃긴 거 하나 딱 이야기해야겠다. 당신 외할아버지도 웃겨? 아니 무슨 돈을 싸질머지고 갈 것도 아니고 딱 하나 있는 손녀 결혼 축의금으로 1,000만 원이 뭐냐? 아니 외할아버지가 손녀 결혼 축의금으로 1,000만 원을 냈으면 정말 크게 내신 거지. 돌아가신 지 며칠 되지도 않은 분을 들먹이며 그것도 장례에 참석하지도 않은 인간이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결혼 전 할아버지가 부르셔서 남편하고 둘이 갔을 때 1,000만 원 든 봉투를 건네주시면서 난 젊은 사람들 결혼할 때 재력 있는 어른들이 뭐 해주는 거 마땅치 않은 사람이다. 부모는 기본적으로 해줄 도리만 해주면 되는 거야. 뭐 부모가 자식들한테 호구 잡힌 사람들도 아니고 말이야. 라고 하셨거든요. 맞는 말씀이죠. 사실 부모님들이 대학까지 공부시켜준 것만도 감사한 일이고요. 그날 남편은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내가 뭐 바란다고 한 적도 없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셔? 사람 기분 나쁘게? 아 진짜 치사하네. 이 돈 그냥 가지고 있다가 할아버지 생신 돌아오시면 그대로 돌려드리자. 라고 하는데 남편의 얼굴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어요.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할아버지 생신 때 돌려드리자는 저 한심한 발상도 그렇고 이게 배웠다고 하는 사람의 언행인가 싶었죠. 언젠가부터 제 머릿속에는 남편 전 애인의 엄마라는 분이 하신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단물 쓴물이요. 남편은 저에게 단물을 바랐는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뭔가를 바란 걸 하나도 못 얻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화가 나 있다는 건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첫 시어머니 생신이 돌아왔어요. 시부모님 첫 생신상은 집에서 해드리는 게 도리라고 친정엄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신 없다고 하는데 친정엄마께서 당신이 미리 준비해 놓을 테니 가져만 가라고 하시더군요. 왜 시어머니 생신에 우리 엄마가 고생하셔야 되는지 그건 싫어서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고 반찬 가게에 몇 가지 반찬을 준비하고 금요일 퇴근해 온 후 11시부터 밤새 미역국, 갈비, 나물 3-4가지, 양장피, 홍어무침을 했습니다. 선물은 어머니께서 워낙에 금일봉을 좋아하신다고 남편이 말해서 금일봉과 캐시미어 원피스하고 구두, 그리고 카드를 준비했고요. 남편은 계속 야근이라 집에 잠깐 들어와 밥만 먹고 나간다고 했어서 제가 다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와 신우가 요즘 저를 못마땅해 하는 불편한 분위기지만 시어머니, 시누이, 남편과 저 이렇게 그래도 가족이라고 모여서 따스하게 식사를 하고 케이크도 불고 선물 증정식도 하고 나름 훈훈한 분위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도 음식과 선물이 흡족하셨는지 수고했다는 말씀을 남기시면서 가시고 남편도 다시 회사로 가고 전 주방을 정리하다가 미리 싸둔 음식들을 챙겨드리지 못한 게 생각나서 얼른 찾아들고 5분 거리 시댁으로 갔습니다. 신우가 문을 열어주어서 들어갔더니 거실에서 어머니께서 한참 패션쇼 중이시더군요. 제가 사드린 선물이 마음에 드셔서 다행이라 생각을 하며 돌아 나오는데 거실 중간에 주황색 고급 박스가 놓이고 못 보던 새 가방이 나와 있었는데 에르메스였어요. 이 명품은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의 고가 가방인데 백수 주제에 돈이 어디 있어서 저런 고가의 선물을 사드렸나. 아가씨가 한심했습니다. 되도 않게 작가 공부한다고 다니던 회사도 그만둔 게 5개월 전이고 어딜 가는지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는 것 같던데 하고 다니는 복장 보면 다시 회사에 나가는 것 같지도 않아 보였어요. 어머니 못 보던 가방이네요. 아가씨 선물인가 봐요. 뭐? 이거 니들이 사준 거잖아. 이럴 순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둘이 버는 걸로 빠듯하게 집 대출빚을 갚는 중이고 남편이 총각 때부터 했다는 주식이 수익이 나서 산 거 아니라면 월급 외에는 돈 나올 데가 없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돈이 어디서 나서 어머니 가방을 사드렸는지 물었고 왜 의논도 없이 사드렸는지 따졌습니다. 생신상이며 제가 사드린 선물이며 좋게 200만 원 정도는 깨져서 생신 축하해드린 거였으니 전 당연히 화가 났죠. 어디서 나긴 외할아버지가 주신 결혼 축하금으로 샀다. 월급엔 손 안 댔으니까 걱정하지 마.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출장 핑계가 딱 들어맞아 안 왔던 사람이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축하금으로 자기 엄마 가방을 사드렸다는데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왜 그 돈 할아버지 생신 때 돌려드리자며? 왜 그 돈을 당신 마음대로 쓰는데? 그 돈 할아버지가 놔주신 거야. 생신 받아드실 노인네가 세상에 안 계시니까 썼지. 너 참 이상하다. 나 같으면 참 잘했다 칭찬해주겠다. 너 결혼하고 시어머니 첫 생신인데 안 그래? 남편 어머니는 곧 네 어머니야. 아무리 결혼했다지만 결혼하고 반년도 안 된 부부 사이에 제 돈을 남편이 마음대로 썼다는 건, 그것도 시어머니 가방 사드리려고 썼다는 건 제가 속이 좁은지 몰라도 용납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첫 생신이고 하니 여기서 더 이야기하면 저만 치사한 사람 되는 것 같아서 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신우는 더 가관이었어요. 신우가 취직이 안 되니 결혼이라도 시켜야겠는데 축의를 글쎄 1억 정도 해줄 수 있냐는 거예요. 신우 남편 될 사람 차를 바꿔줘야겠다고요. 전 오래 살지도 않았지만 결혼하는 신우 혼수를 해주기 위해서 1억을 오빠 부부에게 요구하는 시어머니와 신우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단칼에 그 자리에서 거절드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지금 집 대출 갚을 것만 해도 5억이에요. 5억 다 갚고 나서 시집 가신다면 제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해드릴게요. 이게 어디서 사람을 가지고 놀아. 예, 네가 안 해줄 거라고 알고는 있었지만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야. 아유, 진짜 입 아프게 말해서 죄송해요, 며느님.
네가 뭘 몰라서 내가 말해주는 건데 원래 의사 사위를 얻으려면 보통 아파트 열쇠, 차 열쇠, 병원 열쇠는 기본으로 다 해줘. 나 집 내놨다. 집 팔아서 최소 병원하고 차는 해줘야 하지 않겠니? 나 누구 집처럼 딸 시집 보내면서 냄비, 그릇, 가전제품, 가구만 해보내는 집하고는 질적으로 틀려. 게다가 보통 사위냐? 의사 사위다, 의사. 그 크지도 않은 아파트를 내놓아서 신우 남편 개인 병원을 차려주겠다니 어처구니 없었는데 남편은 별말 없더군요. 시어머니는 해주고 나머지 돈으로는 작은 빌라를 얻어서 들어가신다고 하는데도요. 이러나 저러나 원래 시댁에서 유산 받을 생각도 없었고 친정에서도 또한 받을 생각 없었으니 어머니 사는 집 어머니가 알아서 하실 일이고 어머니 앞으로 보험연금이 나오니 우리 부부가 생활비 걱정 안 해야 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3주 후는 저희 친정엄마 생신이었어요. 결혼한 지 11개월째고 친정엄마 첫 생신이시라 전 이 인간이 어떻게 나오나 사실 기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 돈 1,000만 원을 가져가서 자식 노릇하기 위해 명품 가방을 산 인간이 우리 엄마에게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했으니까요. 장모님 생신 식사를 어떻게 할 거냐 묻기에 자기도 나도 너무 바쁘니까 글쎄 딸 가진 엄마가 그렇지 뭐. 시어머니 상은 차려드리고 친정엄마 상은 못 차려드리는 딸 팔자. 뭐 할 수 없지. 한정식 집이라도 검색해볼게. 한정식 먹자. 그래 그러자. 전 속으로 너무 괘씸했습니다. 본인 엄마 생일에는 1,000만 원짜리 가방 사주고 어쩜 저희 친정엄마한테는 선물 이야기가 쏙 들어갔더라고요. 그래도 아직 생일날이 된 건 아니니 두고 보기로 했죠. 그렇게 생일날이 되었고 어이없게도 밥을 다 먹고 나서도 남편은 멀뚱멀뚱 가만히 있는 겁니다. 밥을 먹고 엄마가 잠깐 마트에 살 게 있다고 마트에 들릴 때까지도 남편은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열받은 전 저기 우리 엄마 생일 선물은? 준비했지? 생일 선물? 내가 깜빡했네. 어머니 뭘 좋아하시려나? 이거 이쁘다. 야, 이거 어머니한테 잘 어울리시겠는데? 장볼 때 들고 다니시기도 좋을 것 같고. 남편이 고른 건 마트에서 파는 10,000원짜리 청가방 에코백이었습니다. 장모님, 이 가방 어떠세요? 장모님 옷들 보면 이런 무늬 옷들이 많아서 여기저기 들기 좋으실 것 같은데요? 1,000만 원짜리 에르메스 가방 사건을 모르는 엄마는 속도 없이 그냥 사위가 뭔가를 사준다는 자체가 좋으신가 보더군요. 뭐 자네가 하라는 거 하지. 그거 좋네 좋아. 그때 제 표정이 험악한 걸 눈치챈 남편은 참 얍삽하게 굴더군요. 장모님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시면 하나 더 고르세요. 사위가 쏩니다. 이렇게 선심 쓰듯 말이에요. 이때 전 결심했어요. 이놈이랑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혼하고 말 거라고요. 어떤 식으로 이혼을 해야 하나 고민하는 와중 미운 놈이 뭐하더라고. 며칠 후 편집실에서 일하는 중 남편이 제게 집 방 하나를 비우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시어머니하고 집을 합치자고 하더군요. 어머님이 이사를 준비 중인 빌라가 문제가 있는 빌라라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돈으로 다른 집을 구하기 힘드니 우선은 같이 모시고 살자는 겁니다. 불편해도 좀 참아야죠 어떡해. 사실 아기 생기면 봐줄 사람도 필요하고 우리한테 이득이면 이득이지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해. 게다가 엄마가 요즘 문화 강좌를 여러 개 끊으셨나 보더라고. 바쁘게 지내실 테니까 당신 시집살이 시키실 시간도 없을 것 같아. 제 심정이 지금 어떤지도 모르고 이런 큰 문제를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 앞으로 모든 문제가 이런 식일 건 보지 않아도 뻔한 문제라는 판단이 되더군요. 저기 있잖아. 왜 우리한테 곧 애가 생길 거라고 생각해? 우리가 곧 이혼하고 남남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 무슨 뜻이냐고 묻는 남편에게 더 이상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저는 숙직실로 갔습니다. 그날은 우리 결혼 1주년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 남편이 이 간판 프로에서 하차해야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사귀던 애인의 엄마가 문제가 된 거였어요. 남편이 집에서 개차반으로 굴거나 말거나 밖에서는 여전히 승승장구해서 시청률 고공행진에 시사 프로의 간판급으로 올라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란 분이
회사 게시판에 글을 올린 거죠. 남편하고 자기 딸의 사연을요. 그 게시물은 관리자가 바로 삭제를 했는데 회사 대표님에게까지 투서를 썼나 보더라고요. 아무리 일 잘하는 PD라고 해도 회사 이미지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라 남편은 무언의 압박 속에 하차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연출 중에 한 명이었던 제가 메인 PD로 발탁이 된 거예요. 어차피 남편과는 결혼 생활을 계속할 생각이 없었으니 전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방송은 건전한 사회를 만든다는 구호를 가치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사실 남편은 파렴치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금전적인 거래만 오고 가지 않았어도 단순 연애 실패로 볼 수 있는데 금전이 오고 간 통장까지 캡처해서 게시판에 올린 모양이더군요. 남편은 프로그램 하차를 하고 지방방송, 아침 프로의 편집 PD로 강등이 되었습니다. 그건 사실 나가라는 의미와도 같거든요. 그게 결혼관계이든 애인관계이든 여자를 등쳐먹은 건 가장 파렴치한 놈으로 꼽힐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타이밍에 전 당당히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시어머님이 들어오셔서 한 집에서 살기 시작하기 전에 이혼 소송을 끝내야 했으니까요. 조정 이혼을 하고 싶었어요. 위자료도 필요 없고 재산 분할도 필요 없다고 말하니까 남편은 위자료는 자기가 받아야겠다고 버티더군요. 내가 왜 이혼을 당해? 나한테 무슨 유책 사유가 있는데? 의논 없이 시어머니와 합가를 진행한 일, 전 여자 문제로 프로그램을 하차함으로 인해 아내에게 불명예를 안긴 것 등 유책 사유는 충분했습니다. 전 사실 이런 문제들이 있다 해도 남편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만 유지되었다면 이 결혼 생활 지속했을 거예요. 남편이 저에 대한 감정이 어떠했건 간에 전 남편을 사랑해서 시작한 거니까요. 어쨌든 제 바람대로 이혼 소송은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거나 게임을 해서 집을 날리거나 그런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조정이혼으로 갈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이혼 조정이 질질 끄는 가운데 신우의 결혼식 날이 닥쳤습니다. 저는 축의를 5,000원 했습니다. 경기 일으키는 목소리로 신우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었나 보더라고요. 남편은 전화해서 개 지랄을 떨더군요. 야, 이혼 소송 중에 있어도 아직은 부부니까 네가 해야 할 도리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너 지금 장난하냐? 5,000원이 뭐야 5,000원이! 지금 엿먹으라는 거야? 너 지금 내 앞에 없는 걸 다행으로 생각해라. 어우 이걸 그냥 성질 같아선. 나는 신우 결혼할 때 재력 있는 올케들이 뭐 해주는 거 마땅찮은 사람이야. 형제가는 기본적으로 해줄 도리만 해주면 되는 거지. 뭐 올케가 신우한테 호구 잡힌 사람들도 아니고. 라고 할아버지 말씀을 빗대어 이기죽거렸습니다. 남편은 약 올라서 죽으려고 하더군요. 자기 5,000원 넣어서 화나? 에르메스랑 시장 바구니의 차이만큼 화나? 라고 묻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상보다 이혼이 쉽지는 않더군요. 이혼을 안 해주려는 남편 때문이기도 했지만 결정적인 사유가 있으면 진행이 빠를 텐데 또 그것도 아니니까 한없이 늘어지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결혼제도 정말 문제 많다는 걸 느꼈어요. 남편도 일주일에 한 번 올라오는데 시어머님과 아침 저녁으로 얼굴 보게 되게 한 집에서 사는 건 그야말로 고통이었습니다. 의사사위 봐서 그렇게 의기양양이셨으면 그 잘난 의사사위 집에 가서 사시지. 곧 이혼할 며느리 집에서 사시려 드는지 이해가 안 되었지만 어쨌거나 아직은 아들 집이니까 그렇겠죠. 전 되도록 집에 안 들어가고 숙직실에서 지내는 날이 더 많아졌고 빨리 이혼이나 판결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 새로운 기획방송을 시작했습니다. 태페 마사지 샵들에 청소년까지 기용한다는 제보를 받고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정상적인 피부 마사지 샵, 타이 마사지 샵 등등 태페업소 주변에 있는 모든 마사지 샵들의 잠입 취재도 해야 했습니다. 잠입 취재야 저의 전문 분야고 전 투지에 불타서 이번 회차를 성공시키고 싶었어요. 총괄 PD로 저의 첫 방송이니까요. 다리 마사지 샵에서는 잠입 취재를 하느라 직접 마사지를 받게 되었어요. 저와 같이 투입된 조연출하고 같이요. 그런데 말이에요. 제 룸에 2명의 마사지 관리사가 들어왔는데 여러분 글쎄요. 그 2명이 시어머니와 신우인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의사사위 봤다고 그렇게도 의기양양하시며 집을 해주니 차를 해주니 병원을 차려주니 하며 온갖 설레발 치시더니 의사 원장을 남편으로 둔 신우가 다리 마사지 관리사라뇨? 아가씨? 어머니? 아니 두 분이 지금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깜짝이야. 그러는 넌 여기 왜 있냐? 방송국에 있어야 될 사람이? 어머니 저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냐고? 어머니 무슨 녹음기세요? 제가 제 일 때문에 마사지샵 오는데 어머니 허락받고 와야 돼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었냐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허영은 정말 한심할 지경이더군요. 의사 사위 보려고, 의사와 결혼하려고 집을 팔고도 돈은 턱없이 모자라서 대출까지 받았던 거예요. 신우 남편에게 병원 임대를 얻어주고 차를 사주는 것까지 어떻게 집 한 돈으로 되었는데 신우 남편이 병원에 들여놓을 모든 기계며 물품들이 필요하다고 계속 돈을 요구했던 모양이에요. 어떻게 하나요? 이미 들인 미천 전부 다 뽑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밀어줄 수밖에요. 그래서 대출을 받았던 거죠. 대출 이자는 매달 날라오고 갚을 능력은 없고 대출을 갚으려면 할 수 있나요? 일을 해야죠. 세상에 의사 남편 두었다고 의사 사위 두었다고 제 앞에서 뽐내던 거 생각하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더군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알고 보니 그 의사라던 놈 리플리 증후군에 빠진 거짓말 사기꾼이었다고 하더군요. 결혼 대금과 빌린 돈만 가지고 글쎄 잠적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의사도 아니었다더군요. 둘은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사이인데 세상 물정 모르는 신우에게 의사인 척하고 결혼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는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며 저에게 이 사연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달라고 눈물 콧물 흘리며 애원을 하는데 그럼 그렇죠. 돈 없는 백수 신우이가 무슨 의사를 만나요. 그저 한심할 뿐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그날 신우와 신우이를 만나고 소송이 마무리되어서 남편과는 영원한 남남이 되게 되었습니다. 고향의 항구에 닻을 내리고 휴식에 들어가는 기분이 들더군요. 밥상머리에서 남편의 찌푸린 얼굴 안 보게 된 거 하나만으로도 전 천국에 있는 것 같았어요. 남편과 이혼 후 전 더욱 가열차게 일에 매달렸고 여성 문제, 즉 우리 사회에서 여성, 엄마, 딸, 며느리로 산다는 것, 이혼 문제 등등 제가 기획했던 방송들이 줄줄이 대박이 나며 전 책임 프로듀서 4년 만에 총괄 PD로 승진을 했습니다. 우리 시사 프로그램의 PD들을 제 마음대로 적재적소에 분배를 하기도 했고요. 제가 총괄 PD가 된 후 본사에 올라온 남편과 우연히 시사국 복도에서 부딪히게 되었는데 남편이 제게 묻더군요. 감독님, 제가 기획하고 있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김 PD, 아침 프로그램이나 열심히 하면 될 텐데 뭘 기획까지 하고 그래요? 라고 비아냥거리면서도 솔직히 궁금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워낙에 실력이 있던 사람이었고 좋은 작품을 해서 저 또한 발전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이 한직으로 밀려나며 아이디어도 고갈이 되는지 그가 가져온 기획들은 하나같이 후져 보였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아침 어린이 프로 한다고 이렇게도 감각이 떨어질 수 있나. 그는 연신 자기의 기획안을 제게 보내며 어필했지만 들어주고 싶어도 도저히 응해줄 수가 없더군요. 김 PD 일은 현장 PD와 메인 PD들이 프로를 잘 방송할 수 있도록 편집실에서 편집만 죽어라 하는 따까리 역할인 거 몰라요? 주제넘게 이런 거 하지 말고 보조 따까리 역할이나 잘하세요. 아시겠어요? 라고 써주고 즐겁게 그곳을 벗어났네요.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도 재미있고 흥미진진하셨나요? 이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저 랄라는 내일도 더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